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해줘 월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뉴스로 볼 땐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 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2억 3천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월급 250 중 반을 대출이자로 갚아야 한다 생각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월부닷컴에 사연 보냅니다. 제 돈 7천만 원에 대출 1억 6천만 원, 그렇게 2억 3천만 원을 마련해 전셋집에 들어갔습니다. 구축보다 신축 사는 게 낫다고 꼬드겼던 중개보조원, 계약날까지 얼굴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던 집주인 대신 모든 걸 다 처리하던 분양대행사.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한통속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제가 전입신고까지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안 건 우편 한 통이 날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깡통 전세 사기가 나한테 벌어졌구나. 절망적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봤지만 전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도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받지 않고 등 떠미는 상황에서 전세금 2억 3천은 고스란히 제 부채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합니다. 원래는 편안함을 느껴야 할 보금자리인 집이 지금은 가기가 너무 괴롭고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저는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2번은 당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혼자서 공부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은 많이 있지만 막상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서울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게 왜 저였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지옥과 희망을 오가지만 확실한 건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월부닷컴에 남깁니다. 우선 저 혼자 떠안게 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받는 게 맞을까요? 2번째 질문은 전 집주인, 현 집주인 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 집주인에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번째, 이 집을 결국 제가 낙찰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집이 아니라 세를 주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내 집 마련, 이 집을 제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3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 나누면서 솔루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앞에 분이랑 비슷해요. 신축 빌라였고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모른 채로 거의 꽉 찬 전세로 들어간 상황. 보증금은 총액 2억 3,300만 원인데 그중에 대출이 1억 6,300만 원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분도 대학력은 있으시기 때문에 다행히 집에서 나가야 될 일은 없지만 유차를 거듭한다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는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죠. 낙찰자가 안 나타나면. 2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묶여있는 채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나중에 그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월부닷컴의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2억 3,300만 원에 대출 1억 6,300만 원이 있고 지금 민사소송까지 하셨고 지금 스스로 경매 신청하셔서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맞죠? 네네. 그 외에 다른 처리를 혹시 하셨어요? 형사 고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형사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는 아직 안 했고, 그냥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한 상태예요, 지금까지. 그 민사는 끝났고 지금 판결 받아서 경매 신청까지 하신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걸 알게 되신 지는 꽤 오래되셨겠어요? 네. 한 작년 3, 4월쯤에 알게 돼가지고. 1년 정도 넘었다, 그죠? 네. 질문 주신 걸 보니까 경매로 받으려고 한다. 여기를 꼭 낙찰받겠다라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지금 1억 6,300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있으면 만기라 가지고 또 이걸 연장을 한번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돈을 상환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집을 낙찰받아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갚는 거 말고는 이제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대출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경매에 그 네. 상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출 받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대출 받을 때 그거 질권 설정을 하거나 채권 양도 계약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가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상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있는데 내가 내야 되는 낙찰 대금이랑 서로 퉁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나는 현금을 안 내고도 이걸 낙찰 받겠다는 게 상계 처리잖아요. 우리 서울살이님이 대출을 받을 때 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은 질권 설정을 하거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혹시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이 손해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증을 어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출금 못 갚게 되면 그 보증회사에서 먼저 돈 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 보증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갚고 구상을 하겠다는 게 그게 질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살이님이 바로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경매 절차가 그렇게 상계가 그거는 그 질권자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출했던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입찰에 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입찰은 했는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낙찰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미루고 형사고소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정부에서 이 피해자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낙찰 대금도 빌려준대요. 저리로. 네네. 그러면 그 돈 빌려서 낙찰 받고 나중에 우리 거 이거 상계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형사고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셨죠? 전세 사기 대책, 정부의 네네. 대책이라 그래서 많은 지원 대책과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살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사만 진행하셨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형사사건이 진행이 돼야 그 피해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6가지 요건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여긴 해당되시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경매 진행되는 거는 지금 확인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몇 평짜리죠? 지금 한 9평 정도 돼요. 그러면 서민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네.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형사사건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글을 보기는 했는데 네네네. 보면은 왜 다수의 이제 피해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임차인이라고 또 글이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지금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고 일단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뉴스상이긴 하지만 단순히 갭 투자했다 실패해서 못 돌려받는 경우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혜택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서울살이님이 직접 신청한 경매이기 때문에 이 경매는 연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시면 직접 우리가 채권자가 돼서 여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하시면 매각기일 연기 신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지금 어떤 구조냐면 처음에 계약을 전 집주인이랑 하셨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얼마에 이거 샀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2억 3,300에 샀어요. 보증금이랑 똑같죠, 금액이. 네. 이런 형태가 되게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살이님의 보증금을 가지고 이 뒤에 전 집주인과 분양 대행사 그리고 중개사 그들이 네.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을 겁니다. 이게 전 집주인 상대로 처음에는 형사소송을 하려고 네.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었는데 네.
그 내용 증명 다. 내용 증명 언제 보내셨어요? 한 4월 달 작년에 보냈었거든요. 작년에 알자마자 뭐라고 네. 보내셨어요? 집주인이 바뀐 거를 연락도 받지 못했고 모르고 있었으니 네. 이거는 지금 전 임대인이 돈을 이제 청구해줘야 된다. 네.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잘하셨는데. 그 이제 내용 증명 답변이 온 것도 제가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네네네. 제가 접대 분양 대행사분한테 문자를 한 통 받았었어요. 네. 그 계약했었을 때 당시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받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탁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신탁 등기 말소 및 이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네. 이거 이렇게 오늘 해결을 다 했다 확인해 달라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제 저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전입 신고한 날에 당연히 집주인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은 못하니까 네. 이제 저도 너무 안일하게 그 문자를 보고서 그냥 알겠다라고 대답을 보낸 거에 있어서 내용 증명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미 통지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다? 네, 임차인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할 거라고 또 접수도 넣고 했는데 뭐 알겠다고라고 이미 답을 해버리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효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네, 이제 신고 접수를 넣었거든요. 고소장을 써서 내신 건 아니고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만 하신 거죠? 네, 신고 접수만 일단. 네.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 집주인을 바뀐 걸 안 순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민사적으로 그 내용 증명 보내신 내용이 맞아요. 그게 법리적으로 뭐냐면 나는 집주인 A랑 계약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새에 집주인이 B로 바뀌어 있다면 나는 A라는 사람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B로 바뀐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A, 네가 나한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내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서울살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뒤늦게 알았다는 거고 네. 우리가 안 시점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압류 들어와서 아시게 된 건가요? 네, 집에 이제 압류 우편이 날라왔었어요. 압류가 돼서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전 집주인 입장은 우리가 신탁 부분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그런 민사건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형사건을 고소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고소가 아니고요. 전세 사기 행위를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뭐냐면 애초부터 우리 보증금 2억 3,3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2억 3,300만 원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돈을 받아서 가져가면 그게 사기거든요. 네. 근데 이 집 보세요. 매매 가액이 2억 3,3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면 전 집주인은 2억 3,300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전 집주인이 가져가고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는 다른 거기 뒤에 있는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눠 가지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수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돈의 흐름을 보면 계좌이체한 흔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발견이 된다면 이들은 우리한테 2억 3,300만 원을 2년 뒤에 고스란히 돌려줄 의사 없이 그냥 나눠 먹게 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주인 바뀌었다는 걸 알려줬느냐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형사 고소권은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 증명 보내셨던 거는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고 형사적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의 문제는 아예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만 하셨다고 하는데 민사건 담당하셨던 변호사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도움을 받든지 해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써서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고소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경찰서에 제가 따로 네,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네. 고소장을 조금 잘 써서 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다 문제가 되면서 사기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물건까지 다 사기로 고소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들은 되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뒤에 꾸민 거 없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갭 투자만 해가지고 집을 사서 전세를 줬는데 네. 집값이 훅 떨어지면서 다음 전세 세입자가 못 들어오면 보증금 내둘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갭 투자한 사람이니까. 네. 그럼 이거는 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경찰도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찰분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건도 많고 비슷비슷한데 이게 과연 사기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거는 정말 사기일 것이에요 라는 걸 좀 잘 써서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써서 제출을 해주면 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진술하시는 것보다는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하시기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형사고소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현 집주인한테밖에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근데 형사가 진행돼서 그들이 모두 사기범이라는 게 입증되고 나면 그들 모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다수 피해자 이 부분이 해당 안 되더라도 일단은 신청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우리 서울살이님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고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고소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또 안 될까봐.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은 제로인데 하면 가능성은 1% 이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건 되게 희망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한 호실 정도가 지금 이렇게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과 막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건이었어요. 우리 서울살이님과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가 민사로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을 걸면서 형사 고소도 같이 했어요. 전세 사기라고. 네네. 그랬더니 전 집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갑자기 전세 사기범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뭐 나는 이거 몰랐다고 난리가 났더니 우리는 몰라. 일단은 고소해. 우리는 다 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다 내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줘. 네. 그래서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액 다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답답하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그 심정은 저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낙찰받고 끝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뭐 지금 전세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하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왜냐면 지금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전세 사기라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터진 거는 몇 년 안 됐지만 이 전세 사기라는 형태라는 거는 10년 전에도 있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본인이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물론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그래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게 1도 없었어요. 진짜. 지금은 그래도 그거라도 막아주겠다는 거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거고 임대 아파트도 지원해주겠다는 거고 모르죠.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죠. 뉴스를 계속 팔로우업 하세요. 서울살이님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만 된다면 우리가 뭐 그 혜택을 우리만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한번 도전은 왜냐면 고소하는데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고소장만 내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또 뭐 별도의 뭐 낙찰 여부나 이런 것도 일단 뭐 상계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동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낙찰을 해서 상계 처리 신청을 받고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을 계속 이렇게 다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가능하죠. 건가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낙찰을 받으신다고 해서 서울살이님이 보증금을 다 회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집을 소유했다 뿐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은 게 아니니까. 물론 뭐 그 피해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이것도 막 저희도 막 일주일에 몇 건씩 상담을 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이게 같이 터지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해결점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
낙찰받으면 이제 나중에 뭐 청약 못하고 뭐 이런 거 걱정하셨잖아요. 아닌가? 그거는 근데 네네네. 저 봐가지고. 네네네. 그거는 네. 해결이 된다고 네.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차주택 낙찰받으신 분은 무주택 지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요. 또 힘내시고 추가적으로 또 상담이 필요하면은 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추가 상담을 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방금 통화하신 분도 내가 계약하자마자 내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로 집주인이 바뀐 케이스였어요. 이 경우에 모르고 계속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법리인데 집주인이 바뀐 걸 안 순간 임차인이 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사람이랑 A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새에 B로 임대인이 바뀌어버리면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B로 이전이 되는 건 맞아요. 뭐 B랑 계속 유지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통화도 안 되고 못 믿겠고 뭐 대포폰 쓰는 것 같고 뭐 자기 계약을 전혀 몰라. 못 믿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계약 해지하고 원래 계약자 전 집주인과 보증금을 돌려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그게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이 집주인이 바뀐 걸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그런 권리가 생긴.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빠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전 집주인한테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보내셔야 돼요.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집주인 바뀐 거 이제 알았고 나는 계약 해지할 테니까 당신이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든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건 진행하는데 그 상당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판사님의 좀 재량이 들어가는 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알게 된 며칠 안에 하면 분명히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민사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배당을 신청하면 이 배당 순서상 내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배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경매를 언제든지 원할 때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받아놔야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가 있어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일단 민사소송이든 지급명령 신청이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경매 신청을 언제든지 해서 이걸 뭐 내가 셀프 낙찰을 받을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형사건은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뭐 형사 고소해서 뭐해 뭐 배째라 하고 뭐 그 사람 감옥 보내서 뭐해 뭐 다 날라버리고 없을걸? 아니에요. 아까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계약한 집주인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해서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라고 입증하게 되면 얘들이 다 모여서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뭐 일부든 전부든 나눠서 나한테 이 피해 금액을 배상해 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인 게 낫죠. 그 중에 한두 명은 정상적으로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는 반드시 하시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대책의 피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단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특경법 합쳐서 5억 이상 되더라도 특경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체가 다 처벌을 받기도 하거니와 뭐 몰수하고 추징하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고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도 하셔서 너무 이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일단 다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다행히 모든 국가와 국민과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가 이렇게 심각하다.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더 내서 저 피해 당했어요. 저 피해자입니다. 목소리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걸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인생이 훨씬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